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상업도시였던 개성에 남편에게 소박맞은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유청으로 그 성품이 어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탓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성미였습니다. 하여 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탕진하여 남을 돕곤 하였지요. 세상에나 어르신, 사흘이나 피죽 한 그릇도 못 드셨다니 이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 자, 여기 이걸로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그럴수록 서로가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부디 힘을 내세요. 참말로 고맙습니다. 어찌 이리 고운 심성을 가지셨는지. 이렇듯 착하기 그지없고 단아하던 여인 유청을 아내로 맞았음에도 그녀를 매몰차게 소박 놓은 사람이 바로 개성시장에서 가장 큰 포목점을 운영하는 오첨지였습니다. 오첨지는 유청과 혼인 전부터 이미 악덕상인으로 개성바닥에서 이름을 높인 인물로 개성바닥에 반반한 여인만 있다 하면 찔러보던 호색가였습니다. 그러다 조실부무하여 홀로 살아가고 있던 유청을 발견하였고 그때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던 그녀가 나이가 차 단아한 처자가 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박에 채갔던 것이지요. 오첨지가 만석군의 부자였음에도 혼례는 조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유청의 혼수가 변변찮았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은 남을 돕느라 그닥 남지 않았었기에 급작스레 치러진 혼례에 가져올 혼수를 마련할 수가 없었지요. 이를 아니 꼽게 생각한 오첨지는 혼례에도 돈을 쓰지 않아 간단한 다과상에 혼례주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들은 이만하면 되었으니 자 임자 이제 그만 부부의 도리를 다하러 들어가십시다. 그렇게 얼렁뚱땅 세상물 정도 모르는 순진하기만 한 유청을 꼬드겨 제 아내로 삼은 후 오첨지는 채 그날 밤이 깊어지기도 전에 유청을 침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쭉 지켜봐오던 그녀를 드디어 신부로 맞이하게 된 오첨지의 탐욕서린 눈빛이 실로 형형하여 침방엔 호롱불이 필요 없을 지경이었지요. 유청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까마득히 모른 채 그저 지아비가 된 오첨지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서방님, 모쪼록 부족한 몸이지만 이리 가족을 잃고 홀로 외로이 지내던 저를 굽어 살펴 반려로 맞이하여 주셨으니 어찌 다 감사를 표할 수가 있을까요? 제게 가족을 만들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첩이 이제 서방님을 지아비로 맞이해 열심히 가세를 부응시켜 보겠사오니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아요. 그것은 임자하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소?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 자 어디 그럼 본격적인 즐거움을 탐해보실까나? 오첨지는 밤이 깊어 날이 새도록 마음껏 유청을 만끽하고는 그 길로 골아떨어져 시원스에 코를 골아댔습니다. 이렇듯 시작부터 고생길이 눈에 보였음에도 타고난 성미가 어려서부터 어질었던 유청은 남편이 된 오첨지의 난잡한 풍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강지처로서 그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시집간 그날부터 남편의 생업을 도와 열심히 일을 배웠고 남편과는 다르게 성심으로 손님들을 대했어요. 상냥하고 싹싹한 유청 덕분에 포목점은 전에 없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손님, 여기 혼사품으로 주문하셨던 이불감이랍니다. 원래는 30단량인데 끝자리 단량은 노잣돈 하시라고 뺐습니다. 여식의 혼사에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무시하지 못하실 터이니 약수 하나마 이것으로 다른 혼수품 장만이라도 하는 데에 사용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요. 다시 한번 따님의 혼례 축하드립니다. 어이구, 이리도 고마울 때가. 참으로 개성바닥 어디에서도 댁처럼 이리 성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포목점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이거 이 댁 주인장이 아주
안 사람 한번 기가 막히게 고르셨구먼 그래? 내 나중에 둘째 딸아이 혼사 때도 꼭 여기서 장만하겠소. 이렇듯 유청은 장사 수완도 좋았고 또한 애누리도 시원했으며 손님의 사정을 헤아리며 덕으로 베풀 줄까지 알았으니 나날이 번창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유청이 온 뒤로 포목점은 그 기세가 무섭도록 매상이 훌쩍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악덕상인 오첨지는 유청의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보게 임자, 또 애누리를 해주었는가? 서방님,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 좋기 50냥은 받아먹을 수 있는 포목을 어쩌자고 그리 헐값에 넘겨 실성이라도 한 거요. 호라비로 어렵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 먹먹함이 너무 안 되었길래 조금 빼드렸지요. 하지만 서방님, 사실 그 포목들 30냥도 부족함 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리 넘겨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문이 결코 작지 않은데 어쩜 그리 욕심만 내신답니까, 서방님. 더 쥐어짤 수 있는 객손을 이리 헐렁이 대하니 내 하는 말 아니오. 여보, 지금도 이 근방에서 우리 집만큼 곡간이 넘쳐 흐르는 집이 없어요. 그 수많은 곡식들 우리가 다 먹지도 못하여 썩어 내버리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데 쌀이며 재물이며 어디 우리가 눈 감을 때 다 이고 지고 갈 수나 있는 것들이랍니까.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당신도 복 받으실 거예요. 이문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쥐어짜는 것이 상인의 소양이거늘 임자는 어찌하여 그리 잔정에 흔들린단 말이야. 행색이 변변찮으면 바가지를 씌우고 덤터기를 먹이고 이게 장사의 기본 아닌가? 이렇게 퍼주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사냔 말이야. 오첨지의 불같은 호령에 유청은 찔끔하며 눈치를 보면서도 그 욕심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달래기 일쑤였습니다. 유청은 다정한 목소리로 타이르듯 오첨지에게 말했지만 오첨지는 영 마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덕분에 매상과 객수가 크게 성장하여 더욱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내가 한 냥 두 냥 깎아주는 애누리 값만이 너무도 아깝기 그지없었지요. 급기야는 혼인 한 번 잘못하여 집안 살림 거덜내게 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심정까지도 느끼고 있을 정도의 그릇이 작은 위인이었지요. 에이잉! 나 원참! 그날 저녁 장이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고개를 넘는 길. 아직도 애누리 값에 기분이 상해 있던 오첨지가 매정한 팔자걸음으로 저만치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첨지의 눈치를 보던 유청이 조심스럽게 뒤따르며 걷고 있으려니 어디선가 사람이 것이 아닌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방금 무슨 소리 듣지 못하셨나요? 소리는 뭔 놈의 소리? 임자가 물건값을 깎아주느라 우리 집 금전이 축나는 소리겠지? 쌀쌀맞게 대답하는 오첨지를 멈춰 세우고 유청이 소리의 근원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잠시만요. 공경에 처한 짐승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잠시만 살펴보고 가도록 해요. 네. 그러자 숲속 저만치의 바위 틈 사이로 비척거리는 짐승의 그림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지요. 측은지심이 발동한 유청이 조심스럽게 다가서자 그곳에는 바위 틈에 다리가 끼인 채 발버둥치는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기척을 느낀 사슴이 황급히 놀라며 경계의 눈빛을 쏘아내자 유청이 두 손을 들어 사슴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어머, 딱하게도 곤욕을 치르고 있구나. 그래, 괜찮단다. 금방 구해줄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보렴. 아, 싸게 가지 않고 못하고 선 거요? 그때 마지못해 부인을 따라 숲길로 들어선 오첨지가 사슴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 당장 저놈을 잡아다가 가죽과 고기를 내다 팝시다. 저놈이면 오늘 손해본 금액은 메꾸고도 남소. 오첨지가 큼지막한 돌덩이를 집어들어 사슴을 내리칠 기세로 다가섰습니다. 깜짝 놀란 유청은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겨우 제지하였습니다. 여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한들 어찌 그러실 수 있어요. 불쌍하니 그냥 이대로 보내주어요. 이윽고 사슴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서서는 바위 틈에 끼어있는 사슴의 다리를 빼내주었지요. 처음엔 법석을 떨며 무서워하던 사슴도 유청의 손길에 다리를 맡긴 뒤로는 얌전히 응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사슴의 다리를 뽑아내고 쓸린 상처를 발견한 유청은 시장통 약재상에게 배워둔 약초 지식을 활용하여 사슴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답니다. 자, 다 되었단다. 아물면 다시 뛰어다닐 수 있을 게야. 이곳은 신만이들과 약초꾼, 게다가 사냥꾼들도 자주 이용하는 오솔길이니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어서 깊은 숲속으로 달아나거라. 나는 임자를 도통 이해 못하겠구만. 하늘이 내린 기회조차 걷어차다니. 임자는 참으로 큰 일을 해먹긴 글렀소이다. 못내 아깝다며 괴거품을 물고 있는 남편의 성화에도 유청은 조용히 사슴의 등을 쓸어주며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인 후 투덜거리는 남편의 손을 잡아 끌며 귀갓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사슴은 숲길을 벗어나는 유청과 오첨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내 숲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 작은 소동이 지난 이후로도 유청은 손님들에게 작은 금액을 애누리해주고 오첨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주며 지내고 있던 그때 오첨지가 아내 유청의 선행 때문에 짜증이 나 벼르고 벼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국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아니 뭐요? 외상으로 넘겨준 포목값을 받지 못하였다니. 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침 대바람부터 앞마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오첨지의 고함에 유청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면목이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항시 약조를 지켜오던 상인이라 믿고 내어주었는데 이렇게 잠적해버릴 줄은 몰랐지 뭔가요. 아니 그래서 외상값이 총 얼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치면 300냥쯤 됩니다. 뭐시라? 300냥? 300냥이라고? 액수를 들은 오첨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한 냥 두 냥 깎아주는 애누리도 아까워 속이 뒤집힐 판이었는데 자그마치 300냥이라니. 오첨지는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며 실성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지요. 그 즉시 집안 말아먹는 상종 못할 여편네라며 고함을 지르고는 엎드려 싹싹 비는 유청을 몰아세워 기어이 소박을 놓았습니다. 300냥의 눈이 멀어 엽전 한 푼 손에 쥐어주지 않았어요. 내쫓긴 그녀가 몇 날 며칠 대문 밖에서 애원하며 빌어보았지만 수전노 오첨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강지철을 내쫓은 오첨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첩을 들이고는 그 치마폭에 쌓여 방탕히 지냈습니다. 일순간에 쫓겨난 유청은 앞길이 막막하였지만 그간 시장에서 장사를 해오며 쌓아둔 인맥과 수완으로 팥죽을 쑤어 장에 내다 파는 일을 시작해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요. 유청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 모두가 오첨지를 마구 욕하며 그녀를 십시일반 도와주었기에 그녀는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곤히 잠에 빠져있던 유청은 한바탕 희한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깔린 어둑어둑한 숲속 어느 호수 앞에서 백발의 노인과 한 청년의 그림자가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헌데 백발의 노인이 마치 꿈속에 유청이 훤히 보인다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여인이 네가 말한 그 여인이더냐? 예, 신령님. 저 여인이 맞습니다. 어허, 어리석은지고 축생과 인생은 자고로 가는 길이 다른 법이거늘. 너는 본디 짐승으로 태어난 생명이기에 인간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금기되어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너의 청을 받아들여 너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준다 하면 너의 수명을 깎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겠지. 본디 짐승이 사람을 해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고작 해봐야 얼마 가지도 못할 것이라 이 말이니라. 게다가 한번 인간의 형상으로 둔갑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음은 잘 알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허나 이 여인 덕에 제가 목숨을 구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리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차피 저는 그날 저 여인이 아니었으면 이리 신령님께 인간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 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목숨의 은인이 현재 고달픈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응당 제가 도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알겠느니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저 여인을 도와 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너에게 씌워놓은 인두겁이 풀림과 동시에 너는 자연으로 되돌아가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야. 이윽고 주변이 고요해지고 정막만 감돌게 되자 유청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 대체 무엇일까? 모르는 사내와 노인이 꿈에 나와 나를 두고 대화를 벌이다니 말이야. 세상에 별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간밤의 꿈이 이상하였지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 유청은 팥죽 장사에 나갈 채비를 서둘렀지요. 그때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계시오. 내 잠시 긴급한 용무가 있어 그러하니 나와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어라? 이 시간에 손님이? 네, 누구신가요? 유청이 밖으로 나가보자 앞마당에는 뭔가 초라하면서도 어딘가 수상쩍은 듯한 행색을 하고 있는 한 선비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낯설고 허름한 자가 찾아와 대단히 수상쩍어 보이겠소마는 연유는 묻지 마시고 부디 나의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소? 리신데 이리 찾아와 초면에 저에게 그러한 말씀을요. 혹여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허나 제가 보기에는 선비님을 처음 뵙습니다만. 아, 물론 알다마다요. 잘 알고 있소이다.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구면이지요. 물론 그때의 모습이 이러하진 않았지만서도 말이오. 의아한 눈동자로 갸웃거리는 유청에게 낯선 선비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실은 내가 혼사품으로 포목을 준비할 일이 있는데 어디 옷감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요. 듣자 하니 포목을 고르는 눈썰미가 있다 들었소만 하여 내 장터에 가장 유명한 포목점을 점찍어둔 곳이 있으니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소? 그저 공짜로 나를 도와달라는 말씀은 아니외다. 내 오늘치 품삯은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 말이오. 보통이라면 낯선 자를 경계할 법도 하였으나 유청이 워낙 곤란한 처지의 사람을 두고 보는 성미가 아니었던 데다 또한 품삯까지 챙겨준다 약조하니 그녀는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아나께서는 이 장옷을 쓰고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도 말고 내 곁에 서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오.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여도 잠자코 계셔주시오.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하오. 아시겠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연에 젖어 계시기에 저를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하시는지요? 결코 안악에게 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오. 내 사정이 급해 그러는 것이오니 꼭 좀 부탁드리겠소이다. 이윽고 선비는 품속에서 장옷을 꺼내 유청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되었소. 절대 이 신령님의 도술이 씌여 있는 장옷을 벗지 마.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아무튼 어서 함께 시장통으로 가시지요. 선비는 다급한 목소리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유청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마치 사슴의 눈망울을 닮은 선비의 눈을 보자 묘한 기시감과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어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따라 나섰지요. 장터에 들어선 선비는 한달음에 어느 포목점으로 당도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유청을 소박 놓은 오첨지가 운영하는 점포였습니다. 당황한 유청이 화들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점포를 알아보고 자신을 소박 놓은 남편과 마주칠까봐 흑빛이 된 얼굴로 긴장하고 있던 유청에게 선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당부한 것만 잊지 마시오. 결코 장옷을 벗지도 말고 아무 말도 마시오. 그리고 선비는 어수룩한 몸짓으로 주인장을 호출했어요. 보시오 주인장. 여기 계십니까? 손님의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드러낸 오첨지가 선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꼴을 보아하니 봉 하나가 걸려든 게로구나. 선비가 세상 물정 모르는 촌사람이라 여긴 오첨지는 쾌재를 부르며 친절을 가장하여 손님을 맞았습니다. 내 혼사품을 준비할 일이 있어 들렀으니 주인장께서 알아서 잘 좀 준비해 주시오. 내 이런 쪽으로는 영 젬병이라 뭐 제대로 아는 것이 없소이다. 그저 주인장께 맡겨보려 하오. 멍청하게도 이 험한 장터에서 제 입으로 아는 것이 없다. 술술 뱉어내다니요. 오첨지는 그야말로 대어 중에 대어가 들어왔다 여기고는 여부가 있겠냐고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오첨지는 분주히 손을 놀려 옷감과 이불감을 산더미처럼 골라주었습니다.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청은 변함없이 탐욕스러운 오첨지의 모습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물건들이 얼추 추려지자 오첨지는 흘끔 선비를 바라보며 품목을 종이에 적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도합 570냥 되시겠습니다요. 그야말로 이문은 한 냥도 남기지 않았습죠. 우리 가게가 또 신용으로 장사하기로 아주 소문이 파다하다 아닙니까요? 가격을 들은 유청이 소스아치게 놀라 선비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대충의 시세를 알고 있던 그녀에겐 터무니없는 바가지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선비는 조용히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600냥으로 채우고 몇 점 더 얹어주시오. 내 애누리는 하지 않는 대신 후하게 덤이나 좀 얹어주시구랴. 아이고, 미치게 내어드리는 것이라 덤으로 드리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러기요? 허나 통이 크신 손님 같으시니 내 알아서 잘 챙겨드리리다. 오첨지는 짐짓 인상을 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껏 신이 나 있었습니다. 어수룩한 선비에게 엄청나게 씌운 바가지로 몇 곱절은 남겨먹는 건수를 올렸다 생각하던 차에 오히려 금액을 올려 맞춰달라 하니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려들었다 싶었지요. 신이 난 오첨지가 물건들을 꾸려 보따리를 만드는데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오늘 돈을 제법 지참하고 나섰으나 이런저런 폐물들을 사느라 몽땅 탕진하고 말았으니 당장 치를 돈이 없지 않겠소? 허니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내 지금 당장 종자를 보내 집에서 돈을 가져오라 이르리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유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만아, 속히 집으로 가서 내 아내에게 700냥만 받아오거라. 다른 것도 사야 하니 포목값보다는 조금 넉넉한 것이 좋겠구나. 서성만이라니. 대체 이 선비님은 나를 보시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게지? 선비가 자신을 보며 성만이라 호칭하자 유청은 당황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은 멀쩡히 장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인의 모양새인데 뜬금없이 사내 머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도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첨지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자신을 사내 머슴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어떤 의구심조차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눈에도 유청이 선비가 데려온 머슴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 이놈아, 뭐라고 섰어? 내가 손이 불편하여 따로 서신을 써둘 수가 없지를 않느냐. 허니 내 놈이 냉큼 가 받아오거라. 그러자 눈치를 보던 오첨지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거 곁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손님께서 부리고 있는 머슴이 눈치를 슬슬 보며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아무래도 선비님네 집안 마나님께 어째 영 신용을 잃은 모양입니다. 허니 저리 안절부절을 하고 있지요. 자고로 제 밑에 두고 쓰는 머리검은 짐승만큼 믿지 못할 족속이 또 있겠습니까요? 저라도 머슴이 아무 증자도 없이 덥석 그 거금을 내어달라 하면 믿지 않을 테지요. 이런 일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요. 신나서 조잘대고 있는 오첨지의 태도를 보아하니
신기하게도 틀림없이 그의 눈에도 유청이 머슴의 모양새로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휘둥그레 놀라 굳어있는 유청을 뒤로 하고 샘을 치를 생각에 들떠있던 오첨지는 냅다 지필묵을 꺼내오며 말했습니다. 자자, 안 그래도 내 장사로는 잔뼈가 굵어 이런 경험이 아주 많소이다. 허니, 선비님네 마나님께 보여줄 확실한 증서가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 증서만 보여주면 마나님께서도 믿고서 돈을 내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손님께서 불러주시지요. 내 받아 적겠소이다. 그러자 선비는 생각대로 되고 있다는 듯 미소와 함께 자신의 목을 킁킁 가다듬으며 문구를 불러주기 시작했지요. 뭐 거창하게 적을 것이나 있겠소이까? 돈을 내어주란 증서는 간결하고 명료한 것이 제일 아니겠소? 허니, 이리 작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임자, 한시가 급한 일이라 심부름을 보내오. 이 서신을 들고 온 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700냥을 얼른 내어주시오. 라하고 적어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이윽고 선비가 불러준 문구대로 쓴 편지를 오첨지가 건네주자 그것을 받은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 다른 물건들도 좀 둘러보려 하니 오늘 산 포목들을 보따리에 잘 정리해 주시오. 내 돈이 도착하는 대로 샘을 치르러 오겠소이다.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트흑결이 신경 써서 잘 꾸려놔드리겠습니다요. 걱정 말고 여기저기 둘러보다 파장 때쯤 해서 다시 와주시지요. 선비는 유청을 데리고 유유히 포목점을 떠났고 오첨지는 욕심 가득한 손놀림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선비가 산 포목들을 마저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개성장터에도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파장할 시간이 다 되었거늘 도대체 어찌하여 오지 않는 게야? 선비가 돌아오기를 지겹게 기다리던 오첨지는 뉘엿뉘엿 해가 걸리며 파장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선비가 당도하지 않자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렴 그렇겠지? 그 촌구석 어리보기 선비가 제 아무리 돈 품께나 있는 촌부라고는 해도 그 여편 내가 당장 거금 700냥을 무슨 수로 구하겠나? 아마 내일쯤 돈을 마련해 와서는 다시 와 샘을 치르겠지. 예헤이, 집에나 돌아가야겠군. 그렇게 포목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오첨지였답니다. 첩실에게 오늘 있었던 바가지에 대해 신나게 자랑을 하려는데 첩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 영감. 대체 낮에는 그 많은 700냥이라는 돈을 대체 어디에 쓰려고 달라 했던 게요? 700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무슨 소리냐니요? 당신이 아까 낮에 서신에 글이 적어 내게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도대체가 집에 오자마자 뭔 놈의 뚱딴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게야? 제발 좀 알아듣게 또박또박 말해보시오. 당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야? 700냥은 뭐며 심부름은 또 무슨 소리라는 말이여? 이 영감이 노망이라도 났나? 웬 허름한 심부름꾼이 우리 집으로 와서는 영감의 심부름을 왔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린가 싶어 물었더니 심부름꾼의 손에 당신이 서신을 들려보냈다면서 거기다가 떡하니 영감이 적어놓은 글귀를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서신을 들고 온 자에게 700냥을 보내라면서 말이지요. 당신이 당신 필체로 직접 서신에 적어놓았잖아요. 심부름을 보낸 영감이 더 잘 알 거 아니요? 그제서야 선비에게 자신이 당했음을 깨달은 오첨지는 개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첩실의 비명소리가 오첨지의 집 앞마당에 공허히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온몸의 경련을 멈추지 않던 오첨지는 그 길로 화병이 나 쉽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더랬지요. 한편 유청의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오첨지의 첩실이 건넨 700냥이 든 보따리를 유청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하루 종일 나를 따라 영문도 모르는 일에 휘말리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소이다. 여기 이것을 받으시오. 오첨지에게서 얻어낸 돈입니다. 당신이 그 집에서 제대로 대접조차 받지 못한 채로 고생한 몫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이 오늘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한 품삯입니다. 물론 당신의 성품상 넙죽받을 리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소이다. 이 돈을 어찌 사용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로 두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곳에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유청에게 씌워준 잠옷을 벗겨 자신의 품 안에 갈무리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이요. 신령님의 도력으로 내가 이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다 된 듯 싶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슴의 몸으로는 악질적인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들게 지내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별 수 없이 신령님을 찾아가 금단의 거래를 하고 말았소이다. 700냥과 맞바꾸는 목숨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허무할 수도 있겠으나 이리 당신의 곁에 두 발로 서서 당신을 가까이 지켜보며 내 손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 손해보는 장사도 아닌 듯 싶소이다. 사실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던 그 순간 아무래도 내가 당신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군요. 훗날 인연이 된다면 그때에는 짐승과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보긴 내 평생의 처음이었지요.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실 당신에게 너무 많은 헛소리를 늘어놓기만 하여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 꼼짝도 못하던 나를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나를 해하려던 것을 막아서 살려주어서 참으로 고마웠소이다. 네,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유청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으나 방금 전까지 유청이 눈앞에 서 있던 선비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숨을 거둔 사슴 한 마리만이 마당 앞에 엎드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지요. 사슴을 본 유청은 그제야 간밤의 꿈자리를 기억해내며 이 허름한 선비가 자신이 구해준 사슴이 둔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마저 내놓은 사슴을 끌어안은 채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유청은 한참이나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대로 사슴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퍼뜩 정신을 차렸지요. 그녀는 사슴을 자신의 집 양지 바른 곳에 정갈이 눕혀놓고는 그 길로 꿈에서 본 뒷산으로 내달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신령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록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며 신령님을 목 놓아 외치면서 제발 사슴을 다시 살려달라 빌고 또 빌었지요.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사슴이 던지고 간 보은을 받기만 할 수는 없다며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진심을 다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아서였을까요? 나흘째가 되어 초췌해진 얼굴을 한 그녀의 앞에 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대체 인간인 내가 어찌하여 미물의 죽음에 그리 슬픔을 거두지 못하고 나를 찾아낸 것이냐. 신령님,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사슴의 생명을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저는 그 사슴이 제 생명을 태워서까지 이리 저에게 넘겨주는 보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디 사슴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아까운 목숨을 거둬가지 말아주시옵소서. 그 사슴은 이미 내 수차례 경고에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 될 것을 이미 알고서도 너를 도운 것이니라. 알고 있사옵니다. 하여 더욱 이대로는 보낼 수가 없사옵니다. 필요하다면 제 여생을 떼어서라도 사슴을 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극하고 또 지극하도다. 천기를 한번 어겨더는 아니 될 일이겠으나 이리도 서로가 애틋하게 상대를 그리워하며 애가 다르니 이를 떼어놓는 것 또한 참으로 못할 짓이 아니겠는가. 내 이번만 너희의 애틋함을 갸륵히 여겨 그 녀석을 인간으로 다시 돌려 내게 보내줄 터이니 어디 한번 너의 뜻대로 서로를 보살피며 잘 지내보거라. 자, 이제 더 이상은 이 산으로 와서 나를 찾아대며 청승맞게 울지 말 거라. 너 때문에 아주 잠을 못 자겠지 않느냐? 그렇게 마치 꿈을 꾸다 일어난 것처럼
숲을 위에서 눈을 떠 일어난 유청은 남아있는 기력을 쥐어짜 집을 향해 내달렸지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사슴을 눕혀두었던 양지 바른 곳에서 예의 그 허름한 선비가 마치 긴 잠에서 깬 듯 하품을 하며 일어나고 있지 않았겠어요? 선비님. 아니, 사슴아. 선비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듯 사슴같이 큰 눈을 끔벅거리며 유청을 바라보았지요.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랍니까? 분명 작별 인사까지 마치고서 나름대로 멋지게 눈을 감았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찌 제가 다시 살아서 그것도 이리 인간의 몸을 하고서 당신과 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인지? 누가 너더러 그리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를 도우라고 했니? 네가 그렇게 떠나면 홀로 남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 바보 같은 사슴아. 이후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그대로 하염없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상대를 향해 품었던 애틋함을 가슴에 고이 아로새긴 채 부부가 되어 서로의 곁을 지켜주게 되었답니다. 선비에게 상록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준 유청은 이제 두 번 다시 눈물을 흘릴 일 없이 그렇게 상록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게 되었다는 후문을 전해드리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두 번째 이야기를 열어보겠사옵니다. 옛날 옛적 햇살 좋은 날이면 강물이 은비늘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지요.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물길이 좋아 상업이 크게 번성한 덕에 팔도에서 모여든 객들로 늘 북적였어요. 강가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마을은 멀리서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았고 특히 해질녘 강물에 비친 마을의 등불은 신선 세계를 방불케 한다고 해서 길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마을 어귀에는 크고 작은 객주와 여각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강나루 바로 앞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박영감의 보상객주였습니다. 그 번화한 마을 한 구석에 남루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며칠째 맴돌고 있었어요. 굳게 담은 입술과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저작거리의 활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스산한 그늘을 드리웠지요. 사내는 스스로를 풍각이라 칭했답니다. 그것은 제 본래의 이름과 신분을 숨기기 위한 가짜 이름이었지요. 이름조차 버린 그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나 간간히 드러나는 날카로운 눈매는 그가 평범한 떠돌이가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나라 안의 거센 풍파를 피해 이곳까지 흘러든 끈 떨어진 연신세였어요. 권력의 암투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몸이 되어 그는 그저 하룻밤 편히 몸 누일 곳과 입에 풀칠할 거리를 찾아 이 낯선 마을에 발을 들인 것이었지요. 풍각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객주와 상점문을 기웃거렸으나 행색이 미심쩍은 그에게 선뜻 일자리를 내주는 이는 없었답니다. 며칠을 그리 허탕을 치니 주머니는 바닥을 드러냈고 눈앞이 캄캄해져 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저작거리를 무심히 거닐던 그의 눈에 소란스러운 광경 하나가 들어왔어요. 마을 왈자패로 보이는 산의 너댓 명이 곱상하게 생긴 처자 하나를 둘러싸고 희롱하며 길을 막고 있었지요. 처자는 분한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위협적인 사내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풍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서는 순간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었고 공연한 시비에 휘말려 좋을 것이 없었지요. 허나 위기에 처한 여인을 외면하는 것은 그의 성정에 맞지 않았어요. 짧은 갈등 끝에 풍각은 왈자패들 앞으로 성큼 나섰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기세에 왈자패들은 잠시 주춤했고 풍각은 별다른 말 없이 그들의 팔을 잡아채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힘에 밀려난 사내들은 욕설을 퍼부었으나 풍각의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눌려 이내 꽁무니를 뺐지요. 이보시오 처자, 괜찮으시오? 풍각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곱게 따 내린 머리카락이 살짝 젖은 처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어요. 죽은 깨가 살짝 엿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으나 당찬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영감의 외동딸 표설이었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지 뭐예요. 표설은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풍각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그녀는 풍각의 남루한 차림새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비범함과 자신을 구해준 용기의 호감을 느꼈지요. 헌데 나리는 니신지요? 제가 이 마을이라면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어째 이곳에서는 뵌 적이 없는 분 같습니다. 그저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떠다니는 기순입니다. 풍각이라 불러주시면 족합니다. 풍각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짧게 답했습니다. 표설은 그런 풍각의 모습이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저를 도와주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다면 저희 객주에서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참에 일이 나타나셔서 저를 구해주기까지 하셨으니 이 또한 엄청난 인연이겠지요. 풍각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놀랐으나 당장의 거처와 생계가 급했던 터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그는 표설을 따라 마을에서 가장 크다는 보상객주로 향했습니다. 객주 주인 박영감은 딸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의아해하면서도 표설의 간곡한 청과 풍각의 다부진 체격,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허허, 내 딸의 은인이라니 내 어찌 모른 척하겠나. 어디 그렇다면 한번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보게. 차근차근 밟아가다 보면 곧 익숙해질 것이네. 그런데 자네 이름이 풍각이라 했나? 성은 어찌 되는가? 성은 김가희입니다. 평안도에서 장사를 배우고자 길을 나섰습니다. 풍각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충 떠오르는 대로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표설이 슬쩍 눈치를 주며 그를 감쌌지요. 어머머, 아버지, 저를 구해주신 은인께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쫓기는 신세만 아니면 됐지요. 이분은 제가 보증합니다. 표설의 말에 풍각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객주 주인은 딸의 당돌함에 헛기침을 하면서도 더는 묻지 않고 풍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알겠네. 그럼 오늘부터 우리 객주에서 묵으며 일을 배우도록 하게. 이 마을에서는 장사 수완만 좋으면 신분 같은 건 따지지 않는다네. 제주껏 벌어보게. 그렇게 풍각은 이제 김서방이라 불리며 객주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비록 허름한 뒷방 신세였지만 쫓기던 신세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발붙일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객주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고되지 않았지요. 아니, 육신의 고됨보다 마음의 고됨이 더 컸어요. 도망자의 신분만 들키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이곳의 생활은 지낼만 했습니다. 다만 예상의 변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표설아 씨가 자신을 향해 보내는 관심이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김서방 노래를 부르며 그를 찾아와 말을 걸고 살뜰히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그녀 딴에는 맑고 꾸밈없는 호의였으나 신분을 숨긴 풍각에게는 그것이 가시방석과 같았지요. 행여 과한 관심이 의심을 사지 않을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객주의 다른 일꾼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었답니다. 제엔장, 저 떠돌이 녀석 아무래도 우리 아씨의 눈에 들어 팔자를 고치려는 수작인가 봐. 저러다가 객주 영감 눈밖에 나면 어쩌려고 저리 아씨가 싸고 도는지. 그런 말들이 풍각의 귓전까지 당도하자 풍각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지요. 그는 일부러 표설을 피하고 묵묵히 맡은 일에만 몰두했어요. 객주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는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숨어 지낼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객주 한쪽에 자리한 큼직한 곳간이었답니다. 온갖 물화들이 쌓여 있고 드나드는 사람이 한정된 그곳이야말로 몸을 숨기기에 적격이었어요. 며칠간 객주의 분위기를 살핀 풍각은 박영감을 찾아가 조심스레 청을 올렸습니다. 영감님, 혹시 제가 곳간 일을 맡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꼼꼼하게 물건을 살피고 정리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박영감은 의외라는 듯 풍각을 쳐다보았습니다. 힘쓰는 일보다 편하고 깨끗한 일을 선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먼지 쌓이고 볕도 잘 들지 않는 곳간 일을 자청하는 것이 의아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 표설과 풍각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영마음에 걸렸던 터였습니다. 외동딸이 근본도 모르는 사내에게 마음을 두는 것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지요. 차라리 잘 되었군. 저놈을 곳간에 처박아 두면 내 딸의 눈에서도 멀어지겠지. 마음속으로 그리 생각한 박영감은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답니다. 곳간 일이라 거긴 아무나 맞는 자리가 아닐세. 물건 샘도 빨라야 하고 손끝도 야무져야지. 자네가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 속으로는 풍각의 제안이 반가웠으나 그는 쉬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뭐 자네의 의지가 이리도 굳건하니 내 자네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네. 때마침 곳간지기 계집이 하나 있긴 한데 성질이 보통 고약한 것이 아니니 자네가 잘 구슬려 일을 배우도록 하게. 그 계집의 이름은 끝단이라 하네. 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니 배울 점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곳간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 곳간에 당도하니 끝단이라는 곳간지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헌데 박영감의 말대로 끝단과의 첫 만남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풍각이 공손히 인사를 건네자 끝단은 위아래를 훑어보는 날카로운 눈길로 노려보는 것이었지요. 야무지게 따은 머리에 일하기 편한 차림새였지만 그 눈매는 매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소문의 김서방인지 뭔지 아는 떠돌이 일꾼. 아씨 덕에 팔자 편 줄 알았더니 자진해서 이곳까지 기어들어오시고 무슨 일이래 그래? 아주 고생길이 훤하겠구만. 암튼 나에게 친절한 가르침을 기대하면 큰 오산이야. 내일 묘시까지 곳간 앞으로 나오도록 해. 늦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끝단의 모습에 풍각은 잠시 어이가 없었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기도 전에 곳간 앞에 도착한 풍각은 약속한 묘시가 지나도록 끝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나타난 끝단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풍각에게 곳간 열쇠를 던지듯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물건들 이름이랑 수량 죄다 외워둬. 해질녘에 와서 확인할 테니 토시 하나 틀리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여전히 퉁명스러웠고 한눈에 보아도 풍각보다는 연하로 보였음에도 반말을 펑펑 뱉고 있었지요. 그녀는 마치 풍각의 존재 자체가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풍각은 별 희한한 종자를 다 본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곳간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 쌓인 곳간 안에는 각종 곡식 자루와 약재 꾸러미, 건어물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그는 끝단의 무례함에 잠시 불쾌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은 단순한 허드렛 일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안목으로 물건의 상태를 살피고 장부를 확인하며 수양을 파악했지요. 이 옥수수는 닷새 전에 들어왔는데도 껍질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군. 좋은 값을 받겠어. 반면 저것은 어제 들어왔는데도 벌써 시들하니 내다 팔기 힘들겠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건의 가치를 가늠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객주의 모든 물화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곳간에 틀어박혀 물건과 씨름하고 나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해질녘 약속대로 끝단이 나타났지요. 그녀는 여전히 쌀쌀맞은 태도로
풍각이 외운 것을 확인하려 들지 않고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휙 돌아섰답니다. 풍각은 그녀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기가 차는 바람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젊음이 좋긴 좋구만. 참으로 귀엽기 그지없는 여인일세. 풍각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는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객주 안채에서 숨어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표설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간 허우대가 좋고 은근히 남자다운 면모를 풍기던 풍각에게 마음이 동해 노골적으로 자신의 연심을 피력했음에도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었어요. 헌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끝단위를 바라보며 웃기까지 하다니요. 안 그래도 적같이한 계집종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저런 미소를 짓고 있으니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천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지 못한 적이 없는데 감히 이런 나를 애간장 끓게 만들어? 끝단이 저 요물 같은 계집이 내가 점찍은 장난감에 손을 댄다 이거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단단히 오해를 하고 만 표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풍각은 곳간 구석에 마련된 자신의 누추한 잠자리로 돌아왔어요. 숨막히는 궁궐과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벗어나 겨우 얻은 평화였지만 신분을 숨겨야 하는 불안감, 객주의 딸인 표설의 부담스러운 호의, 그리고 이제는 끝단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여종까지 엮이는 통에 머리가 복잡해졌지요. 그는 곳간의 작은 창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뱉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객주의 불빛만이 강물 위에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풍각이 객주의 몸을 의탁한 지도 어느덧 두어 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냈답니다. 곳간 일은 고되고 벼틀 날 없었으나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만 했지요. 아니, 오히려 그는 그 적막함 속에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끝단의 텃세와 변덕에 진저리를 쳤으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곳간의 물건들이 지닌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는 안목을 키워갔어요. 갓 들어온 싱싱한 곡식과 묵은 것의 빛깔 차이, 잘 마른 약재의 향과 습기를 머금은 것의 눅진함. 그는 마치 오랫동안 상계를 누빈 사람처럼 물건의 좋고 나쁨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답니다. 끝단은 그런 풍각의 모습에 처음에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그의 성실함과 숨겨진 재능을 어렴풋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투는 퉁명스러웠으나 이유 없는 트집이나 괴롭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요. 아니, 오히려 그의 능력과 태도를 서서히 인정하며 점점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각에 숨겨진 재능을 눈치챈 것은 끝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남다른 안목은 박영감의 귀에도 들어갔고 영감은 내심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저런 재주를 가진 자가 지금껏 어찌 떠돌이 행색을 한 채 유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인가? 아버지, 쓸데없는 의심은 거두셔요. 제가 그랬지요? 풍각 처이는 제가 보증한다고요. 아니, 네가 저치에 무얼 어떻게 믿고서 보증한다는 게야? 제 장난감은 제 마음대로 할 테니 아버지는 그저 지원만 해주셔요. 저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져야 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그리 키우셨으니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표설은 박영감의 말을 들은 채만 체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몹시 언짢은 기분이었어요. 풍각이 곳간에 틀어박혀 자신과 멀어진 것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끝단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투심으로 속을 끓였습니다. 특히 끝단이 풍각에게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이는 것을 목격하자 표설의 눈에는 한층 도끼가 서렸지요. 감히 저 천한 계집이 주제도 모르고 내 것을 넘본다 이거지? 그러던 어느 늦여름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줄기는 객주의 기와 지붕을 요란하게 두들겼고 바람은 문틈으로 스산하게 울었답니다. 표설은 창밖의 굳은 날씨를 보며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신복처럼 부리는 객주의 나이 든 일꾼 하나를 조용히 불렀지요. 막범아, 지금 즉시 끝단이에게 가거라. 주인 영감께서 곳간에 비가 새는지 급히 확인해보라 하셨다고 전하도록 해. 그리고 표설은 일꾼의 귓가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끝단이가 곳간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거라.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는 절대 열어주어선 안 된다, 알겠느냐? 막범이라 불린 일꾼은 자세한 사항은 묻지도 않은 채 표설의 서슬 퍼런 눈빛에 그저 고개를 주걱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끝단은 영감의 분부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아무런 의심 없이 굵은 빗줄기를 뚫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허나 안을 둘러보았으나 당연히 비가 새는 곳은 없었지요. 이상하다 여기며 문을 열려던 순간 덜컥 하고 밖에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저기 이봐요. 곳간 안에 사람이 아직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여기 갇혀 있어. 끝단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그녀의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사람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한참이나 몸부림을 친 끝에 진이 빠져버린 끝단이 당황과 분노에 휩싸여 발을 구르던 그때였습니다. 곳간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풍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목소리는 혹시 끝단이 너니? 엄마야, 깜짝이야. 풍각이야. 풍각이 맞니? 너 여지껏 곳간 안에 있었던 거야? 그래, 나다. 오늘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는 통에 허락을 구하고 잠깐 눈 좀 붙이고 있던 중이었는데 내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깨버렸지 뭐냐. 헌데 대체 이 밤중에 곳간 안에 들어와서는 무슨 일이야? 야, 이 바보야.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심하게 여기에서 잠이나 자고 있으면 어째? 어떤 작자가 내가 곳간 안에 들어와 있는 줄을 모르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너나 나나 지금 곳간 안에 갇힌 거라고. 끝단이 울먹거리며 소리치자 풍각이 일어나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밖에서 단단히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곳간 밖에 내리고 있던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끝단의 목소리는 점차 불안과 추위에 떨리기 시작했어요. 곳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젖은 옷 때문에 그녀의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지요. 큰일이네. 이를 어쩐다. 강 건너 동네 개가 물에 빠졌어도 지금 너보다는 더 호들갑을 떨겠다, 이 멍청아. 너는 대체 어쩜 그리 늘 느긋하기만 한 거니? 무슨 양반이라도 되는 줄 아셔. 그만 좀 쫑알거리고 내 말이나 좀 들어봐라 끝단아. 주인 영감께서도 자리에 안이 계신 듯한데 게다가 이 정도로 세차게 퍼붓는 빗소리라면 우리 소리가 바깥에 들릴 리가 없을 게지. 풍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끝단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우선 너는 이럴 것이 아니라 몸부터 녹이는 것이 급선무다. 그대로 젖은 옷을 입고 떨면 곧불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야. 저쪽 내 처소로 가서 젖은 옷을 벗고 몸이라도 녹이도록 해. 뭐? 미쳤어? 남정네랑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뭘 어쩌고 어째? 야, 끝단이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앉은 거냐? 나는 여기서 문을 열 방도를 강구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저 구석으로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으라는 뜻이잖아. 아직 연글지도 않은 너의 속사정 따위 대체 누가 궁금해한다고? 뭐가 어째? 아직 연글지도 않았다니. 네가 봤어? 아, 봤냐고? 끝단은 자존심에 버텼지만 온몸으로 스며드는 한기와 덜덜 떨리는 몸은 그녀의 고집을 꺾기에 충분했지요. 결국 그녀는 풍각의 안내를 받아 그의 누추한 처소로 들어섰습니다. 풍각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곧불이 걸릴 것만 같았어요. 곳간 안은 냉기가 가득했고 끝단은 젖은 옷 때문에
더욱 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아쉽게도 불은 피울 수가 없어. 혹여나 곳간에 불똥이라도 옮겨 붙는다면 뒤는 생각하기도 싫군. 그렇게 지푸라기를 끌어모아 자리를 만들어준 뒤 풍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 나는 저쪽에 가 있을 테니 젖은 옷은 벗어서 한쪽에 걸어 말려두고 짚을 싸매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해. 헌데 끝단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퉁명스럽게 대답해야 할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풍각이 뒤를 돌아보니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고 급기야 의식을 잃을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눈을 감고 있었지요. 이봐! 정신 차려!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잠긴 곳간문을 두드리며 덜컥 내려앉은 마음이 원인이었는지 그녀의 이마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났군. 이대로 체온을 더 잃었다가는 경을 치게 생겼는데 곳간 문이 열릴 때까지 버티지 못할 거야. 젠장, 이젠 어쩔 수가 없구만. 풍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지요. 그는 자신의 위솥을 벗었습니다. 탄탄하게 자리 잡은 그의 상체가 희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떨고 있는 끝단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차가운 끝단의 몸이 그의 뜨거운 체온에 닿자 그녀는 잠결에 고양이처럼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지요. 그렇게 어색하고 위태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추위와 피로에 지친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굳게 닫혔던 곳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문을 연 것은 표설의 사주를 받은 그 일꾼이었답니다. 그의 뒤로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다른 일꾼들과 싸늘한 표정의 표설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끝단은 경악했지요. 자신이 풍각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풍각은 위솥을 벗은 맨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깨어난 끝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풍각 역시 당황하여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해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누가 보아도 오해하기에 충분했어요. 거기에 대체 무슨 소란이기에 아침부터 이리 모여 있느냐?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박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표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답니다. 끝단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였어요. 객주님, 이것은 그러니까... 어허, 끝단이 내 인연! 일을 가르쳐 쓸만한 일꾼으로 만들어 놓으랬더니 네가 뒤로는 김서방이랑 이런 짓을 벌여? 그것도 신성한 상품들이 들어있는 곳간에서. 관연한 처녀가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풍각을 바라보았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상황이 급물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를 잃었다고 생각해 스스로를 비관할 것 같았던 끝단이 오히려 눈빛을 빛내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객주님, 어차피 상황이 이리 된 이상 저도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간밤에 곳간에 갇힌 이유에 어찌되었던 풍각, 이자가 저를 품에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으니? 또한 이자가 저를 책임져야 할 것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겠으니 저를 책임지도록 객주님께서도 명해 주셔요. 풍각은 기가 막혔습니다. 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놓았더니 선의로 베푼 도움을 고마워는 못할 망정 느닷없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자신을 싸늘하게 쏘아보는 박영감과 잔뜩 눈썹을 치켜올린 끝단의 모습 앞에서 입을 뗄 수 없었지요. 허허, 아무튼 간에 이리 되었으니 어쩌겠나? 박영감은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에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김서방, 자네가 내 딸의 은인이기도 하고 또 이리야 어찌되었든 끝단이와 이리 아밤중에 정을 통하였으니 자네가 책임을 져주셔야겠네. 잘 되었지 않은가?
곳간을 다스리는 두 사람이 천생연분으로 만났으니 말이네. 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송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도 좋은 모양새가 아니니 내 두 사람의 혼인을 속히 허락하겠네. 이참에 살림을 차릴 방도 하나 내어주지. 풍각은 영감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끝단은 도끼 오른 눈빛을 거두고 놀란 표정으로 영감을 바라보았지요. 홧김에 뱉은 말이었거늘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가장 얼굴이 일그러진 것은 다름 아닌 표설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끝단이에게 창피를 주어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으나 그것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그녀가 그토록 떼어놓고 싶었던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고 말았어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표설의 계략이 엉뚱하게 흘러 풍각과 끝단이 어설픈 혼례를 올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끝단의 서방이 된 풍각과 까칠하지만 속정 깊은 끝단은 어느새 제법 부부다운 모양새를 갖춰갔어요. 풍각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곳간 일을 익히며 보여준 비범한 일처리와 끝단을 대하는 은근한 다정함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서서히 녹였답니다. 끝단 또한 무뚝뚝하고 거치었던 처음과 달리 제 서방이 된 풍각을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좁은 방에서 등을 맞대고 잠이 들며 두 사람 사이에는 풋풋하면서도 애틋한 정이 쌓여갔지요. 물론 풍각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밝힐 수 없는 비밀의 무게가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표설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을 태웠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내가 천하디 천한 계집종과 오누이처럼 아니 이제는 부부로서 정답게 지내는 모습은 그녀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계략은 오히려 두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 되었고 그 사실이 표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날마다 풍각과 끝단의 주변을 맴돌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내 반드시 저것들을 갈라놓고 말 테다. 저 사내는 본래 내 차지였어. 내가 갖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야. 그러던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객주 마당에서 곡식을 나르던 풍각과 그를 돕던 끝단 앞에 예고 없이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나타난 그들 뒤에는 매서운 눈빛의 도호 부사가 서 있었답니다. 객주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박영감은 당황한 기색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도부사 나으리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처십니까? 도호 부사는 박영감을 가볍게 무시하고 매서운 눈초리로 마당 안을 훑었어요. 그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풍각이란 사내가 있는가?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표설이 앞으로 나섰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악의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나으리,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죄인을 신고한 장본인입니다. 저자가 우리 곳간의 귀중품을 숨겨 자신의 아내인 끝단이와 함께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풍각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표설의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끝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풍각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박영감 또한 딸의 돌발 행동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풍각은 짧은 순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물론 자신은 물건을 훔친 적이 없었지만 어쨌든 발고를 받고 출두한 포졸에게 붙잡혀 관아로 끌려간다면 자신이 현재 도망자 신분인 것은 모두 밝혀질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그는 자신 때문에 불똥이 튀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끝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끝단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앞으로 나섰어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에게 협박당해 내 아내 노릇을 하고 있었을 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부디 나만 데려가십시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나마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지요. 어차피 관아에 끌려간다면 밝혀질 터. 게다가 도부사께서는 이미 용모파기에 나온 제 외관을 알아보셨을 터. 짐작하고 있는 대로 나는 별장 박순택이 맞습니다. 간악한 영모의 무리들로부터 세자저하를 지키려다 낙인이 찍혀 도망자의 신세가 된 자요.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도부사는 풍각, 아니 자신을 박순택이라 밝힌 사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저 간계에 휘말린 도망자의 신세였으나 별장 박순택이라면 종구품에 말단 무관직임에도 혁혁한 무공을 세워 조정 내에서도 그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자가 없다는 이름이었습니다. 도부사의 얼굴에는 예상과 달리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 그리고 존경의 빛마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이윽고 한참을 순택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던 도부사가 말했습니다. 하하, 과연 박별장 자네였구려. 듣던 소문대로 기골이 장대하니 아주 인물이 훤칠하구만 그래. 도부사는 갑자기 저기를 거둔 태도로 껄껄 웃는 것이었어요. 이보게 박별장,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로구만. 자네는 자네를 붙잡기 위해 우리가 여기 당도했다 생각하여 아내만은 연루되지 않게 하려 그리 말을 한 것 같네만, 사실 우리는 절도의 죄목에 대한 발굴을 받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네. 예, 저를 붙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렇다네. 도부사의 말에 순택과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설 역시 지금 도대체 상황이 어찌 흐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풍각을 보고 난데없는 별장이라 부르는 도부사하며 풍각에게 누명을 씌운 뒤 그를 잡아가 고초를 겪게 하려 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전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요. 자네는 숨어 지내느라 알아채지 못했겠지만 세상일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지 무언가. 자네가 보호하려다 실패하였던 세자 저하께서 지금은 용상에 올라 계신다네. 허니 자네는 지금 주상을 친위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 도망자가 된 꼴이니 이 어찌 웃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자네는 더 이상 죄인도 도망자의 신세도 아니네. 오히려 주상께서는 별장의 충정을 높이 사시어 전국에 방을 붙여 자네를 애타게 찾고 계셨다네. 헌데 마침 이 여인이 관하로 달려와 절도를 저지른 죄인을 고하겠다며 인상차기를 말하는데, 글쎄 그것이 조정에서 내려왔던 용모파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겠는가? 하여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리 당도한 것일세. 자, 이제 설명이 되었다면 어서 나와 함께 속히 한양으로 갈 채비나 서두르시게 이 사람아. 주상께서 자네를 기다리고 계신다네. 도부사의 말이 끝나자 박순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길고 길었던 도피 생활의 끝, 그리고 억울한 누명의 해소. 그는 감격에 겨워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세자 저하를 침해하던 별장 박순택입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른 순택은 자신의 등 뒤에서 여전히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끝단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는 끝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답니다. 끝단아, 아니 부인, 미안하오. 진작에 부인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밝혔어야 했는데 말이오. 비록 신분을 속이고 그대와 연을 맺었던 순간의 시작은 참으로 얼렁뚱땅이었으나 지금까지 부인과 함께 지내며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없었소. 부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소. 자세한 이야기는 가는 길에 천천히 다 설명할 테니 말이오. 끝단은 제 서방인 풍각, 아니 순택의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와 고백에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읽었지요.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신분이 무엇이든 본래의 이름이 어찌되든 그것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제 곁에 있는 사내인 서방님을 평생 믿고 따를 뿐이니 어디를 가시든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만큼은 신분의 차이도 과거의 비밀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표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신의 야심찬 계략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니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허탈함만이 가득했지요. 박순택은 바닥에 주저앉은 표설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민과 함께 그녀의 어리석은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표설 낭자, 내 이미 당신이 내 아내를 공경에 빠뜨려 위태롭게 만들려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소. 그럼에도 눈 감고 있었던 것은 덕분에 뜻단이 지금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오. 헌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거짓 누명을 씌워 나를 절도범으로 만들려 했다니 겨우 이러한 짓이 저작거리에서 왈패들에게 곤경을 당할 뻔한 여인을 구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오. 하지만 당신이 부린 횡포가 오히려 내게는 독이 아니라 득이 되었으니 더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객주 어르신께는 그간 신세 많았다고 아주 잘 지내다 간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미련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도호부사는 가만히 순택의 말을 듣고 있더니 표설을 무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덧붙였지요. 결장은 마음이 너그러워 너를 용서한 듯 싶으나 나는 다르다. 내 박결장을 주상전하께 아련시킨 뒤 이곳으로 돌아와 거짓 발고를 한 내년의 죄를 낱낱이 물을 터이니 각오해두는 것이 좋을 게다. 그날이 오면 지금처럼 그리 좋은 비단을 걸치고 있는 팔자는 아닐 것이니 말이야. 표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 되었답니다. 포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순택과 끝단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객주문을 나섰어요.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나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행복한 웃음을 머금고 객주를 떠난 뒤 남겨진 표설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질투와 복수심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을 뿐이었어요. 이후 표설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을 오롯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용무를 마치고 돌아온 도호부사에 의해 쓰디쓴 처벌을 받았고 두 번 다시는 그 표독스러운 성정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잃은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어리석은 여인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후문을 끝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겠사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고을,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청년 목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백약이 무효한 풍토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계셨어요. 마을의 의원에 지나가는 말로 강원도 정선 땅에서 나는 산삼이면 효험을 볼지도 모른다는 한마디를 접한 뒤 목판은 어머니의 병원을 고치기 위해 몇 되기 안 되는 밭마저 처분하게 되었지요. 얘야, 내가 몸이 아파니까 고생을 하는구나. 참으로 면목이 없어.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저 키우시느라 고생한 어머니에 비하면 이 정도는 고생 축에도 끼지 못하니 그런 약한 말씀일랑 마시고 어서 쾌차하셔야지요. 그 밭을 어떻게 장만한 것인데 나 때문에 이리 팔아먹게 되었으니 내 속이 너무 상하는구나, 아들아.
어머니, 걱정 말고 조금만 참고 계셔요. 이웃 이모님께 어머님을 잠시 부탁드렸으니 제가 꼭 정선을 가서 약을 구해올게요. 그렇게 목파는 밭과 세간살이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귀한 산삼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강원도 정선 땅으로 험난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을을 떠나 며칠을 걸었을까요? 험난한 여정 끝에 원주의 다다른 목파는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산삼을 살 돈이니 제 목숨보다도 귀한 엽전 꾸러미를 품에 꼭 껴안고 주막으로 들어간 목환의 눈에 주막 마당에 떠들썩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막 마당에서는 마치 장이 선 듯 시끌벅적했지요. 소장수, 보부상, 노름꾼, 심부름 가는 마당쇠, 땅꾼, 소금 장수 등 온갖 사람들이 모여 앉아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흥겨운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이야기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질 분위기였습니다. 쭈뼛대며 들어선 목판에게 우리들이 손짓하며 함께 어울리자 권했지요. 우리 젊은 나그네께서는 어디를 가시는 길이시던가? 수염이 덥수룩한 보부상이 목판에게 잔을 내밀며 물었고, 예, 홀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으시어 백약이 무효하던 차에 정선 땅에서 나는 산삼이면 기력을 회복하실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향하는 중입니다. 정선 산삼. 허허, 그 가격이 솔찬히 묵직할 것인데. 예, 말도 마십시오. 가진 세간을 몽땅 처분해야 했지요. 순진하기만 했던 목파는 분위기에 취해 미주알 고주알 정선 땅을 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답해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왁자지껄 판을 벌이던 중 목판에게 말을 걸었던 보부상이 툇마루에 앉아있는 승복 차림의 사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이구 스님께서도 거기 가만히 계시지만 마시고 이리 오셔서 국차나 한 잔 쭉 들이켜시지요. 그러자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막걸리 잔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비워버리는 것이었지요. 어허이, 좋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말 더 가져와 보시오.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산적처럼 험악한 인상과는 달리 스님은 술자리의 분위기를 돋우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좌중은 그의 재치 있는 입담에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지요. 스님은 수행과는 담을 쌓은 듯 마치 세상만사를 모조리 겪어본 기세로 온갖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것이었어요. 스님의 이야기 보따리를 들으며 새벽녘까지 이어졌던 술판이 파하고 지쳐버린 모두가 객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습니다. 수십 리길을 걸어왔던 목판 역시 피로와 술기운이 번져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런데 맙소사,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튿날 아침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삼을 사기 위해 목숨처럼 품에 이고 있었던 목환의 엽전 꾸러미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살릴 삼을 사기 위한 전재산인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목판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그의 절망적인 외침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주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모는 곧바로 관아에 신고했고 그리하여 그날 주막에 묵었던 일행이 모두 동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또 앞에 조아린 목판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몇십 리 밖에 고을에서 온 목판이라는 놈이옵니다. 제발 저희 돈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 돈은 고향서 몸져 누워 계시는 제 홀어머니 신복순의 약값 되는 돈입니다요. 목판의 간절한 목소리가 사또의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정의로운 사또는 목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며 얼굴에 노기를 뿜었지요. 자네는 걱정 마시게. 내 반드시 자네의 도둑맞은 돈을 찾아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고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네. 사또가 근엄한 목소리로 목판을 안심시킨 뒤 육방관속들에게 엄명을 내렸지요.
나졸들은 사또의 명령에 따라 주막에서 술판을 벌였던 일행들의 소지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목칸의 엽전 꾸러미는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주막에 묵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허, 여봐라, 못들 하는 게냐? 당장 저놈들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쳐 바른 대로 실토할 때까지 엄한 맛을 보이라. 수사가 오리무중에 빠질까 노심초사하던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험악한 인상의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사또 나으리, 이리도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매질하시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강압적인 고신으로 범인을 색출할 수는 있겠으나 또한 무고한 백성이 함께 다칠 것이니 이토록 우매한 방식으로 계속하시겠다면 소승은 임금님께 상소하여 나으리의 부정을 고발할 수밖에 없겠소이다. 못이라! 스님의 흉흉한 기세에 눌린 사또는 딱히 반박할 수가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그들 모두를 옥사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어험, 나 이거야 원! 목판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내뱉은 말도 있는데 사또의 체면이 영 살지 않았습니다. 고신 없이 범인을 밝히기엔 역부족이었으나 스님의 강경한 태도에 몹시 당황한 사또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바로 그때 돌아가던 구경꾼 중 한 여인이 몸을 돌려 사또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춘옥으로 그녀는 원주의 대장터로 물건을 흥정하러 가던 잔뼈 굵은 도매 상인이었지요. 저기 사또 나으리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쇳내에 미천한 생각을 한번 읊어보아도 되겠사옵니까? 오냐?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춘옥은 머뭇거리는 몸으로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사또의 귀에 귓속말을 흘렸답니다. 오라, 그래? 그러하다면 어디 너의 말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마. 내 육방 관속들에게 속히 준비하라 일러두마.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원 앞마당에는 오새끼가 펄럭이며 신명나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작두를 대령한 무당, 아니 무당 분장을 한 춘옥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고 그 옆에서 망나니는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옥에서 끌려 나온 주막의 일행들은 그 흉흉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당에 꿇어앉아 벌벌 떨기 바빴어요. 망나니가 한 번 칼을 휘두를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리는 것이었지요. 머리를 산발한 춘옥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자, 듣거라. 내가 치마를 벗어 너희를 덮을 테니 각자 오른손을 치마 밖으로 내놓아라. 내가 주문을 외고 나면 저 사내의 엽전을 훔친 도둑의 손은 자연스럽게 사시나무 떨듯 떨릴 것이니라. 그러면 망나니의 칼날이 그 손을 잘라낼 것이다. 급사 신이라도 들린 듯한 춘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춘옥이 치마를 벗는 신용을 채 끝내기도 전에 승복 차림의 험상궂은 사내가 사또 앞에 엎드리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제가 훔쳤습니다. 엽전은 주막 뒷겨 장독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제발 저의 손을 보전해 주십시오. 제발. 이런 고의한 놈, 네 죄를 낱낱이 자백했겠다. 아니언데 이놈은 정령 승려는 맞느냐? 아닙니다요. 저는 그저 산채에서 도망 나온 산적입니다요. 승복을 입으면 의심을 받지 않아서 싶어 변장을 한 것뿐입니다요. 험상궂은 인상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꼭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스님의 목소리는 매우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사또의 명에 힘입은 나졸들이 주막으로 가 뒤져보니 엽전 꾸러미는 장독대에서 무사히 발견되었고 그 길로 승복 차림의 산적은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더불어 무고한 사람들 역시도 모두 별탈 없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모두 해결되고 목숨 같던 엽전 꾸러미를 되찾은 목판이 사또의 앞에 조아리며 연신 감사 인사를 올리기 시작했지요.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저희 어머니네 목숨뿐 아니라 저희 목숨까지 살리셨습니다요.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것 없네. 이는 모두 저 처자의 꾀 덕분에 풀린 일이니 말일세. 사또가 껄껄 웃는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무당 연기를 하던 춘옥을 향해 손짓했고 산발을 하고 있던 춘옥이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리도 단숨에 범인이 자백할 것이라 여겼는가? 감탄을 맞이 않던 사또의 물음에 춘옥이 배시시 웃으며 답했어요. 예, 나으리. 아까와 같이 눈앞에서 망나니의 칼춤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도둑놈이건 무고한 자건 손이 떨리지 않을 재간이 결단코 없지요. 모두가 벌벌 떨 것만은 자명하였으나 개중 제발이 저린 차라면 반드시 제 손이 날아갈 것이 두려워 이실직고할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 뜻대로 범인이 움직여주어 일이 수월하게 색출할 수가 있었사옵니다. 허허! 참으로 영특하기 짝이 없는 지고! 춘옥의 지혜로운 계략에 사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목판 역시 춘옥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자께서 저와 제 어머님을 살리셨습니다. 아니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먼저 살려주셨지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춘옥의 난데없는 말에 목판이 의아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어요. 춘옥은 살쭉 웃으며 자신의 사연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고을의 산자락에 걸쳐 있는 도성 밖의 빈민초는 초라한 색한 초가들이 어깨를 맞대고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삭정이처럼 마른 사람들이 고단한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가는 가난이 뼈속까지 스며든 동네였지요. 낡은 기와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 빈촌 어귀 길갓집 튼화루 앞에는 엉성한 찜솥 하나가 놓여있는 허름한 만두 가게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아래 아궁이에 선 연신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솥뚜껑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들이 옹기종기 놓여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곤 하였어요. 이 만두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젊은 과부 복순이었습니다. 얼굴엔 아직 앳된 티가 남아있지만 굳은 일에 익숙해진 손은 거치었고 깊은 눈매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요. 그녀는 저승으로 먼저 훌쩍 떠나버린 남편과의 사이에 얻은 금지옥엽 외동아들 목판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만두소를 만들고 얇디 얇은 만두피를 빚고 뜨거운 김을 쐬며 손님들에게 만두를 파는 일 모두를 복순 혼자 감당해야 했지요. 홀로 남은 복순은 아들만을 생각하며 힘든 줄도 모르고 억척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입동이 지나자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만두를 빚는 복순의 손도 어느새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궁이 불에 언 손을 녹이며 다시 만두를 빚었지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찜솥에 김을 닮은 고단하지만 멈출 수 없는 뜨거운 숨결을 쪼이며 복순은 그렇게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런 복순의 만두 가게 앞을 매일같이 어린 남매가 보따리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누이는 10살 남짓, 동생은 67살쯤 되어 보였지요. 낡은 옷을 겹겹이 껴입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아이들은 솥뚜껑에 손을 대고 잠시나마 온기를 얻곤 했습니다. 그들의 곤궁한 모습을 지켜보던 복순 역시 마음 한구석이 아파 남매들이 불을 실컷 쬐며 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이 부엌에서 만두소와 피를 정성스레 장만해 나왔을 때 남매는 이미 가게 앞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문득 솥뚜껑 위에 올려놓은 만두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저런. 이 어린 것들이 눈앞의 만두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복수는 왠지 모를 안타까움에 솥뚜껑에 오른 나머지 만두들을 싸들고는 남매가 사라진 꼬부랑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얼마쯤 올라갔을까요? 복순의 귀에 희미한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니 과연 그 남매가 좁은 골목길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중 남동생이 울고 있었지요. 그리고 누나는 목이 맨 소리로 동생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 이 만두 누가 이렇게 덥석 집어오라고 하디? 나는 아무리 배고르며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는 동생을 둔 적은 없어. 이제부터 너는 나를 누나라고 부르지도 말어. 그 말을 들은 67살쯤 되어 보이는 남동생은 참으로 서럽게도 울먹이며 누나에게 매달렸습니다. 누나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복수는 담 옆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남매의 가녀린 애잔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복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말았지요. 선뜻 나서 아이들을 달래주고 괜찮다며 만두를 내밀고 싶었지만 똑 부러지는 누나의 성격을 보니 오히려 더 무안해할 것 같아 그대로 조용히 발길을 돌려 가게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행여나 저 애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을까 걱정되니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겠구나. 복수는 자신의 외아들 또래인 아이들이 저리 가엾이 지내는 것을 보니 저릿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그 다음 날도 남매는 어김없이 보따리를 들고 골목을 내려왔습니다. 남매를 발견한 복순이 미소를 띠며 그들을 반기려는데 만두 가게 앞에 이른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누나가 조심스럽게 엽전 한 잎을 툇마루에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저, 있잖아요. 어제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제 동생이 외상으로 만두 한 개를 가지고 갔어요. 이거 만두값이에요, 아주머니. 그 모습을 본 복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저기, 이거 만두 한 개 가격으로는 너무 많으니까 만두 몇 개 더 가져가렴. 원래 내가 아이들한테는 반값으로 받는단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많이 파셔요. 그리고는 꾸벅 인사를 하더니 제 남동생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골목을 향해 사라져 버렸지요. 어린 남매의 양심과 착한 마음에 감동받은 복수는 그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저것들이 눈에 밟혀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겠구나. 복수는 눈물을 훔치며 남매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저녁나절 보따리를 들고 골목길을 올라가던 남매가 솥뚜껑에 손을 녹이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지나치는 것을 본 복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얘들아, 잠깐만. 남매가 깜짝 놀라 복순을 돌아봤어요. 복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있잖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속이 터진 만두는 사람들이 못생겼다면서 사지를 않는단다. 기껏 만들었는데 팔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으니. 그렇다고 아줌마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고. 그러니 우리 셋이 같이 먹자꾸나, 응? 복순의 말에 남동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눈을 빛냈으나 누나는 그런 남동생의 손을 꼭 붙들더니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해서요. 그리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동생의 손을 잡아 끌고 서둘러 골목길을 올라가 버렸지요.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지켜보던 복순의 귓가에는 누이가 동생을 달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찬바람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뚝! 울지 마. 얻어먹는 버릇이 들면 나중에는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돌아가신 엄마가 그랬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함부로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챙기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누이의 모습은 복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복순은 남매를 돕고 싶었지만
자존심 강한 누이에게 함부로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상처가 될까 조심스러웠지요.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던 어느 날, 복수는 보따리를 들고 내려가는 남매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항시 들고 다니는 그 보따리는 무엇이며 또 매번 어디로 그리 가는 거니? 아줌마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복순의 말에도 누이 되는 여자아이는 땅만 보고 걸으며 짧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심부름 가는 거예요. 풀이 죽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어딘가 처연한 메마른 한마디가 돌아왔지요. 이 남매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진 복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물어 남매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서촌 쪽에서 거의 봉사에 가까운 할머니와 어린 남매 세 식구가 이 빈민촌으로 이사와 궁핍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불행 중 다행으로 할머니의 바느질 솜씨가 워낙 뛰어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저작거리 포목점에서 바느질거리를 맡기면 몸이 불편한 데다 앞도 보지 못하는 할머니 대신 어린 남매가 타박타박 걸어서 저작거리까지 바느질감 보따리를 들고 오간다는 것입니다. 남매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고 그 이듬해에는 어머니마저 유복자인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사연까지 모조리 알게 되었습니다. 어휴, 어쩌면 좋아 그래.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라고 저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들만 남겨놓고 그리들 일찍 떠나게 만들었누 그래. 사정을 전해들은 복순의 눈시울이 대번에 붉어졌지요. 복순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이 애처로운 아이들을 위한 일이 무엇이 있을지를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응달진 산자락 빈촌에도 매서운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남동생이 만두 하나를 훔쳤던 그날 이후로 남매는 여전히 만두 가게 앞을 오갔지만 처음처럼 솥뚜껑에 손을 녹이기는커녕 고개를 돌리고 복순을 외면하며 지나가기 일쑤였지요. 복순은 그것이 만두를 보며 군침을 삼키는 남동생에게 애써 만두를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누나의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조숙하게 철이 들어버린 누나의 모습에 복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복수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남매를 불러 세우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말이야 얘들아. 혹시 너희 어머니 이름이 양선 아니니? 강양선이. 복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남매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복순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을 등진 제 어미의 이름을 들은 아이들의 눈시울이 금세 울긋불긋 변했지요. 복순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의의 눈에는 경계심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맞구나, 맞아. 내가 여기서 양선이 아들딸을 이리 만나게 되다니. 참말로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순은 감격에 겨운 듯한 목소리를 내며 남매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있잖아, 얘들아. 이 아줌마가 말이야. 너희 엄마와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단다. 우리 집은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했고 너희 어머니 집은 제법 잘 살았었지. 인정 많고 착하던 너희 엄마가 아줌마 집에 쌀도 막 퍼담아 주고 콩도 한 자루씩 듬뿍듬뿍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줌마가 배 골치 않고 지낼 수가 있었어. 세상에 긴가민가 했었는데 역시나 맞았구나. 제 어미와의 어린 시절을 함께 겪은 듯한 복순의 말을 들은 남매는 가슴 속에 늘 품고 있던 어미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제야 경계심을 풀고 복순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지요. 복순은 그런 남매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래. 이 녀석들아, 아줌마가 너희 어머니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잔뜩이란다. 그러니깐 내일부터는 아줌마 도와서 피가 터진 만두 좀 같이 먹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날 이후 남매는
저녁나절 골목길을 올라갈 때면 꼭 만두 가게에 들러 속이 터진 만두를 먹게 되었어요. 배가 부르도록 실컷 만두를 먹은 뒤 남매는 복순이 정성껏 싸주는 만두를 들고 할머니께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진짜 피가 터져서 못 파는 만두 맞지요? 아이, 그럼 너희가 아줌마 안 도와주면 이 만두들 그냥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실컷들 먹으렴. 응? 만두를 먹으면서도 걱정을 잔뜩 하는 누이의 물음에 복순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대꾸했지요. 하지만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복순은 관청에 가서 어렵게 호적부를 뒤져 만매의 죽은 어머니 이름이 강양선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매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마의 어릴 적 친구인 척 이야기를 늘어놓았던 것이지요. 복순은 새벽마다 만두를 빚을 때면 남매들이 먹을 몫의 만두는 아예 만두피를 찢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짜로 만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팔 수 없는 분량 만두를 나눠주는 것이라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였지요. 아이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아이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던 복순의 꾀로 탄생한 나눔의 불량품인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순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덕분으로 남매는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있죠? 저한테 아주머니 이름 알려주세요. 꼭 기억해둘래요. 만두를 호호 불어먹던 누이가 복순을 올려다보며 또랑또랑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의젓하여 복순은 생긋 웃으며 답해 주었습니다. 복순, 신복순이야. 네, 기억해뒀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주머니. 아 참, 그리고 아주머니한테도 저 또래의 머스매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럼 언제 한번 소개시켜줄게. 우리 아들 이름은 목판인데 이 팔뚝에 이만한 점이 있단다. 네, 알겠어요. 아, 그리고 제 이름은요? 춘옥이에요. 제 동생 이름은 춘섭이고요. 오냐? 그래, 채알라. 천천히들 먹으렴. 그렇게 춘옥은 어릴 적 자신이 겪은 절대 잊을 수 없었던 만두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예전의 사연을 이야기한 춘옥이 미소를 머금은 채 목환을 향해 말했지요. 볼 일이 있어 장터에 나서려다 관아에 사람들이 몰리기에 호기심이 생겨 와보았지요. 우연히도 구경 중 제가 기억하고 있던 만두가게 아주머니의 이름과 그때 전해들은 그 아들의 인상착의와 이름까지 같지 뭐겠습니까? 그리하여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아주머니 덕분에 저와 저 남동생은 굶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고 그 덕에 이젠 남동생도 어여치 자라 제 몫을 다해 가세 역시 일으킬 수 있었답니다. 감사는 오히려 제가 드려야지요. 참으로 이 무슨 천우의 우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행스럽게도 또한 제가 현재 정선 보부상들과 연이 닿는 장사를 하고 있기에 좋은 산삼을 괜찮은 가격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아니, 그것이 참말이십니까?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고마움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는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때 아주머니의 그 작은 만두 가게가 저희 남매의 허기를 달래주었고 또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었으니 오히려 이 정도는 약과지요. 훗날 커서야 아주머니가 저희를 돕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앞가림을 할 만큼 사정이 좋아져 은혜라도 갚고자 고향으로 돌아와 보았으나 이미 만두 가게는 없어진 뒤더군요. 네, 건강이 나빠지시는 바람에 만두 가게는 정리하게 되었지요. 아무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춘옥의 안내와 소개를 받은 목파는 되찾은 엽전으로 귀한 산삼을 구해 어머니인 복순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산삼을 취한 복순의 병화는 거짓말처럼 나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인사차 들른 춘옥과도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되었지요. 이후 자신의 어머니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는 춘옥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한 목파는
춘옥의 올곧은 마음씨와 그 사려 깊은 지혜에 반하게 되었지 뭐겠어요. 춘옥 또한 복순을 빼다 박은 어진 마음씨를 가진 사내 목환에게 자연스럽게 연심을 품게 되어 두 사람은 그렇게 물레방앗간에서 남몰래 궁합을 맞춘 뒤 무르르듯 부부의 연을 맺었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행복한 삶을 보내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채 오순도순 가정을 이루었다는 후문과 함께 난향야화 오늘의 몰아보기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